안녕하세요. 별아 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혹 걱정거리가 있어 아직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걱정이란 인생이라는 기계를 고장나게 하는 모래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은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걱정을 미리 하지 마세요. 걱정 대신 희망을, 걱정 대신 도전 정신을, 걱정 대신 실천을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바꾸시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도 전해주세요. 백일홍 이야기. 바닷가 마을에는 옛날부터 담 밑에 백일홍을 심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뱀이 백일홍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백일홍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재앙을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일홍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에 머리 셋 달린 용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요. 자세한 백일홍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100일 동안 피는 백일홍은 아주 슬픈 사연을 간직한 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바닷가 마을,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살아 돌아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일을 말해 주었어요. 머리가 셋 달린 용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솟아올라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마을은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했답니다. 일을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예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다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하여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물로 바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가씨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모두들 바닷가로 나와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바다 멀리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배가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아주 늠름한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울고 계신가요? 청년은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몹시 이상해서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아니,
저렇게 어여쁜 아가씨를 죽게 할 수 없지. 청년은 자신이 용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 용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했지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반드시 용을 무찌르고 올 터이니 기다려 주시오. 청년은 굳게 약속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청년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머리가 새딸린 용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용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청년은 칼을 뽑아 용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용은 머리 하나를 떨어뜨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시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용이 아직도 바닷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바다로 다시 나가 용을 무찔러야겠소. 그렇게 남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배에 흰 돛을 걸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소. 돌아올 때 흰 돛이 걸리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붉은 돛이 걸리면 내가 죽은 것이오. 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겠어요. 드디어 남편의 배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나가던 날부터 날마다 바닷가로 나와 기도를 올렸어요.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덧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멀리 수평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해질 무렵이 되자 남편의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멀리 있어 돛의 색깔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하얀 돛이 걸려 있어야 할 텐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듯 콩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까이 다가온 배의 돛은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던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그 자리에 쓰러진 아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잊고 남편의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안 남편은 돛을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용을 무찌를 때 피가 튀어 돛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안고 슬퍼하던 남편은 양지 바른 언덕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아내의 무덤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꽃은 100일 동안 피었다가 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100일 동안 기도하다 죽은 아내가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꽃의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고 물고 또 물고. 아이고, 벌써 끝났단 말인가? 아이고, 어르신, 한나절이나 걸린 제 이야기가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네는 길다고 생각하는가?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최부자 집을 나왔어요. 나한테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하고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최부자 영감이 혼잣말을 했어요. 최부자는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는 막내딸과 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했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 제부자는 번번이 벌써 이야기가 끝났단 말인가 하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최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 자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최부자가 긴 담뱃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주 길고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해보게. 그런데 어르신께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 실증을 내실까 걱정입니다. 젊은이의 말에 최 부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허허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짧을까 걱정이네.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오랑캐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둘러 군사 100만을 모아 오랑캐와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최 부자는 빨리 다음 이야기를 하라며 재촉했어요. 임금님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신하들과 의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저런. 최 부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가며 찌찌 혀를 찼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최 부자는 귀를 쫑긋 세우며 젊은이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쥐를 모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물론 다른 신하들까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젊은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백 년 전에 오랑캐의 나라끼리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나라의 쥐들이 적군이 있는 곳으로 떼지어 몰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적들의 활주를 죄다 끊어놓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는군요. 참으로 그럴듯한 생각이야. 어서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 제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임금님은 젊은 신하로 하여금 대장쥐를 뽑게 했지요. 대장쥐는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노라. 그러니 이 나라에 사는 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광화문 앞에 모이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쥐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단 말인가? 어느새 젊은이의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최 부자는 목을 쭉 빼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광화문 앞에는 쥐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대장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이렇게 소리쳤지요. 너희들의 애국 충정을 고맙게 생각한다.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수를 셀 테니 내가 물고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기 바란다. 그러고는 돼장쥐가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대장쥐가 또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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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고 젊은이는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도 물고 물고 또 물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답니다. 제보자는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그놈의 물고 물고 또 물고는 언제까지 할 텐가? 영감님도 참, 이제 겨우 한 마을의 쥐를 세고 있었을 뿐인데요. 우리나라 팔도쥐를 다 하려면 끝이 없지요. 마침내 제부자는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이야기로다. 그런데 물고 물고 또 물고만 하니 재미는 하나도 없구나. 어르신, 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 쥐들이 적의 진영에 들어가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젊은이는 물고 물고 또 물고를 계속했어요. 에이, 여보게, 내가 지쳤으니 그만하게. 그럼 약속대로 막내 따님과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에이, 그렇게 하게. 그 후부터 제부자는 옛날 이야기라면 지긋지긋했던지 손을 휘휘 내저었다는군요. 그리고 젊은이는 최부자로부터 받은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막내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옹기를 깬 장님. 장님 한 사람이 지팡이를 더듬대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장님의 지팡이 끝에 챙그랑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장님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툭 쳐보았어요. 이번에도 챙그랑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장님은 허리를 굽혀 소리가 난 쪽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장님의 손에 동그란 것이 잡혔어요. 그건 바로 돈이었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내가 돈을 줍다니. 이건 분명히 하늘이 준 돈이 틀림없어. 그러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장님은 가만히 서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한번 탁 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옳거니, 그래, 이 돈으로 달걀을 10개쯤 사야겠다. 장님의 생각은 이랬답니다. 얼마 후면 달걀에서 병아리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병아리들이 자라 닭이 되면 또 여러 개의 달걀을 낳을 테고 이것들을 내다 팔면 금세 돈이 모이겠지. 그 다음엔 암돼지를 사야겠어. 하며 입가에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암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생길 거야. 하고 생각한 장님은
그 다음엔 송아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장님에게는 엄청난 돈이 생기겠지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야지. 하고 장님은 신이 난 듯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몇 년 동안 벼농사 밭농사를 열심히 하면 장님은 마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나저나 아들 셋이 서로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다툴 텐데. 안 되지, 안 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 세 놈들이 내 앞에서 재산 가지고 다투면 이 지팡이로. 장님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와장창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머리나 이를 어째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장님이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옹기장수의 옹기짐이었습니다. 지게에 싣고 있던 옹기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영감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왜 멀쩡한 옹기를 깨는 것이오? 옹기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장님에게 덤빌 듯이 따졌어요. 옹기가 깨지면서 장님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서 옹기값을 물어내시오. 미안하게 됐네. 이 돈이면 되겠나? 장님은 손에 쥐고 있던 돈을 옹기장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옹기장수가 돈을 받으며 그건 그렇고 갑자기 왜 옹기짐을 친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님은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넓적해진 곰발바닥. 힘이 있다고 자랑만 하던 곰이 작고 힘없는 토끼의 꾀에 연거푸 당하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토끼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 땅바닥을 치다가 발바닥이 넓어졌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곰 한 마리가 있었대요. 곰은 걸핏하면 힘자랑을 한답시고는 숲속의 동물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나보다 힘센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다른 동물들은 곰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데 이상하게도 토끼는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려던 곰이 토끼를 보았어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저 토끼 녀석을 어떻게 골려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곰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토끼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예요, 곰 아저씨? 토끼가 깡충대며 곰에게 다가왔어요.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는 네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저기 저 앞산에 있는 밭을 내게 줄 터이니 농사를 한번 지어보렴. 정말 제게 밭을 주실 거예요? 토끼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곰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가을에 추수하면 뿌리 쪽은 내게 주고 줄기 쪽은 네가 가지렴. 그런데 그 밭은 고구마 밭이었어요.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녀석의 꿍꿍이 속을 모를 줄 알고 하고 생각했답니다. 토끼는 배추 농사를 짓기로 하고 밭에 배추씨를 뿌렸어요. 토끼는 콧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배추를 갖고 왔습니다. 얼마 후 넓은 밭은 통통하게 살찐 배추로 가득했지요. 배추를 뽑아낸 토끼는 잎과 줄기는 자기가 갖고 곰에게는 뿌리를 주었어요. 이건 쓸모없는 배추 뿌리잖아. 곰이 불평을 하자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곰은 할 말을 잃고 토끼가 가져온 배추뿌리만 쳐다보았어요.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시 토끼를 찾아왔어요. 토끼야, 올해는 네가 뿌리 쪽을 갖고 내가 줄기 쪽을 가져갈게. 네, 알았어요, 곰 아저씨. 토끼는 감자 농사를 짓기로 하고 밭에 감자씨를 뿌렸습니다. 얼마 후 파란 감자싹이 뾰족뾰족 얼굴을 내밀었어요. 토끼는 정성껏 감자를 갖고 왔습니다. 감자알이 토실토실 굵어져 갔답니다. 토끼는 수레에 감자 줄기를 가득 싣고는 곰에게 갔어요. 곰 아저씨, 여기 감자 줄기 가져왔어요. 아니, 이건 먹지도 못하는 감자 줄기잖아. 곰이 버럭 성을 냈습니다. 저는 아저씨와의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줄기는 아저씨가 갖고 뿌리는 내가 갖기로 했잖아요. 어이, 정말. 이번에도 곰은 꽤 많은 토끼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다음 해 봄, 곰은 다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얄미운 토끼 녀석에게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 곰은 토끼에게 말했어요. 올해는 내가 줄기와 뿌리를 다 갖겠어. 그 대신 나머진 토끼 네가 다 가져도 좋아. 며칠 동안 토끼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 보자. 곰에게 줄기와 뿌리를 다 주고 그 나머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옥수수. 토끼는 옥수수 씨를 밭에다 뿌렸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랗게 여문 옥수수가 줄기 가득 달렸어요. 토끼는 옥수수 열매를 거두어 집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를 수레에 가득 싣고 곰에게 갔어요. 아저씨, 줄기와 뿌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곰은 쓸모없는 줄기와 뿌리만 잔뜩 갖게 되겠지요. 곰은 할 말을 잃고 마당 가득 깔린 옥수수 줄기와 뿌리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토끼가 집으로 돌아간 후 곰은 분한 나머지 가슴을 쿵쿵 치며 숲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정말 분하다 분해. 매번 토끼 녀석에게 당하다니.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곰은 발로 쾅쾅 땅을 쳤더래요. 곰은 토끼께에 넘어간 게 너무너무 화가 나 발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땅을 쳤어요. 바로 이때부터라는군요. 곰발바닥이 지금처럼 넓적해진 건 말이에요.
장사와 해적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늘 걱정거리였답니다. 예쁜 아기가 있었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에게는 자식 하나 주시지 않는 걸까? 부부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답니다. 곧이어 징, 장구, 북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웬 악기 소리야? 하고 부부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꽹과리 소리는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났답니다. 그 나무 옆에는 장승이 서 있었어요. 부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글쎄 장승 주위로 사람들이 꽹과리, 북, 장구 등을 치며 빙빙 돌고 있었어요. 횃불을 치켜든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요. 그때였어요. 파란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음악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부부는 넋을 잃은 얼굴로 쳐다보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귀여울 수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횃불 하나가 휙 하더니 부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를 이어 파란 옷을 입고 춤을 추던 아이도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은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악기 소리도 모여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 부인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10달이 지나 부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왔는데 아이가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직 돌아 누울 때가 아닌데 하고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나! 부인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아기가 방 안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부부는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기의 겨드랑이에 아주 작은 날개가 돋아나 있었던 거예요. 큰일이에요. 아니, 이를 어쩌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아기는 죽임을 당할 텐데. 옛말에는 말이에요.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으면 역적이 된다고 하여 아기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죽임을 당했대요. 담뱃대를 입에 물고 생각에 잠기던 남편이 길게 연기를 뿜어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의 날개를 없애버립시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소. 그 말에 부인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기가 잠든 사이에 아기의 겨드랑이에 나 있던 날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마을에서 청년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청년은 나라의 세금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답니다. 세금으로 바칠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임금이 계시는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수십 명의 해적들이 나타나 청년이 탄 배를 멈추게 했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배에 실은 것들을 모조리 내놓아라. 청년은 해적 선장을 힐끗 바라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알았소. 내가 그 배로 쌀가마를 던져줄 터이니 가만히 계시오. 청년은 쌀가마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해적선 쪽으로 던졌습니다. 쌀가마는 휙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해적선 갑판 위에 털썩 떨어졌어요. 해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무거운 쌀가마를 힘들이지 않고 휙휙 던지니 말이에요. 휙휙 쌀가마가 계속 날아와 어느새 작은 해적선의 갑판 위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기우뚱 기우뚱 해적선이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이, 이제 그만 던지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적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청년은 해적선 쪽으로 벌쩍 건너갔습니다. 네 놈들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만은 용서하마. 하고는 해적선 갑판 위에 쌓여있던 쌀가마를 다시 이쪽 배로 휙휙 던졌어요. 청년은 해적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한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암행어사 박문수가 간다. 암행어사는 조선 중종 때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 지방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지방 관리들까지 임금이 직접 감시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다스리지 못해 과거에 급제한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지방으로 암행어사를 보내어 그 관리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조선 후기의 문신입니다. 특히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되어 부정한 관리들을 찾아내고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하는 데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일화를 살펴보면 1741년 함경도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곳에 파견되어 경상도 곡식 1만 섬을 실어다 고통받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 훌륭한 문인이었던 박문수에 관한 동화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전라도 순천 부사는 고을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흥청망청 놀기만 합니다. 고을 다스리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아 백성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탐관오리 부사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암행어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행어사가 막 순천 땅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벌컥 문을 열고 소리치며 여인이 호다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막을 찾던 나그네가 달려가 물었어요. 사랑방에서 아버님이. 말을 잇지 못한 젊은 여인이 손가락으로 집안을 가리켰어요. 나그네는 열린 대문으로 불이 나게 뛰어가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와 함께 있던 사내도 그 뒤를 따랐어요. 이 집 주인은 이 고을의 이방입니다. 이방은 부사와는 달리 때가 묻지 않아 청렴 결백했어요. 그래서 부사에겐 그 이방이 눈에 가시였지요. 이방을 쫓아내려고 해보았지만 고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방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부사가 이방을 불러 감명에 가서 임금이 내린 임명장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임금님께서 내리신 임명장을요? 그런 중대한 일을 저보고 가라십니까? 난 감기 몸살로 꼼짝을 못하니 자네가 대신 받아다 주게. 그리하여 이방은 바로 마부가 모는 말을 타고 가명에 가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임금이 내린 임명장이 들어있는 그 상자는 잘 봉인되어 그 자리에 도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방은 마부와 함께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겠다며 나간 마부는 밤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길을 떠나 순천 땅에 거의 왔을 때입니다. 저 앞에서 집더미를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다가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방을 태운 말이 갑자기 놀라 펄쩍 뛰다 멈추어 섰지 뭐예요. 그 바람에 이방이 땅에 툭 떨어지고 품에 안고 있던 유서 상자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절을 했다 정신을 차린 이방이 상자를 찾자 마부는 상자를 쓱쓱 닦아 내어 주었습니다. 어휴, 고맙구나. 서둘러 가자. 사또께서 기다리신다. 이방은 순천 땅으로 돌아와 관하로 가기 전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님, 잘 다녀오셨어요. 오냐, 옷을 갈아입고 사또를 뵈러 가야겠다. 여종이 건너방에 갈아입을 옷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방은 유서상자를 사랑방 문갑에 올려놓고 건너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온 이방이 깜짝 놀랐지 뭐예요. 유서상자 모퉁이에 묻은 흙도 없고 도장이 찍힌 봉인도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런,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이방은 팔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루 앞에 있던 여종이 힐끔힐끔 훔쳐보다 이방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가 문갑에 올려놓은 상자를 어떻게 했지? 쇳내는 상자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놓았을 뿐이에요. 이방은 혹시나 하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상자 안은 텅 비어있지 뭐예요. 임금님께서 내리신 귀중한 유서를 잃어버리다니 이 일을 어쩌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방은
터벅터벅 관아로 갔습니다. 아이, 뭐라? 유서를 잃어버렸다고? 이방의 말을 듣고 부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사흘 여유를 주시면 꼭 찾아 바치겠습니다, 사또. 이방이 간청했어요. 기가 턱 막힌 부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원래 유서는 부사가 가서 직접 받아 와야 하는데 이방을 시켜 받아 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벌은 부사에게 떨어질 게 뻔했거든요. 속이 바짝바짝 탄 이방이 집에 오자마자 여종을 불러 닥달을 했습니다. 겁도 주고 달래기도 했지만 여종은 모른다고만 했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부사한테 약속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생각다 못한 이방은 독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말이에요. 이걸 몰래 지켜보던 딸이 밖으로 후다다닥 뛰어가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랍니다. 이방의 말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암행어사가 여종을 보자고 했어요. 여종을 데려온다며 딸이 나가자 상자를 달라고 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냄새, 오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이 상자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것이지요. 임금님의 도장인 봉인이 없으니 그런 것 같소. 그때 딸이 여종을 데리고 오자 어사가 물었어요. 네가 상자를 바꿔 놓았느냐? 주인 날있기도 말씀드렸지만 셋내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관아에서 나온 병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병졸들은 여종을 끈으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암행어사와 덕보는 이방집에서 나와 주막으로 갔습니다. 나리,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사또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저지른 짓 아닐까요? 허허허, 서당께 3년에 풍어를 한다고 하더니 이젠 제법이구나. 어사가 인정해 주자 덕보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나리, 범인은 여종이 아닌 것 같은데쇼. 여종이 사또한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요? 그렇다고 딸은 더더욱 아닐 테이고. 그래. 내일 날이 밝으면 이방한테 가서 한번 알아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는 덕보를 앞세우고 이방 집으로 갔습니다. 이 고을에 사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사또한테 당한 사람들과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내용을 적어둔 명부가 있소이다. 어사는 이방이 내어준 명부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방날이 저와 관하로가 사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을 보내 마부한테 급히 관하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요. 이방은 어사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이방은 암행어사와 덕보를 데리고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 이 사람이 유서 상자를 훔쳐간 범인을 잡겠다고 하기에 부사는 두말하지 않고 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재촉했지요. 잡혀온 여종을 끌어내 주십시오. 여종이 끌려 나올 때 마침 마부도 왔습니다. 마부, 너의 성은 이씨가 아니라 조씨이지? 아닙니다. 이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종한테 묻겠다. 이 마부가 너의 오래비지? 아니에요. 생내는 오빠가 없습니다. 그건 이방나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암행어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또, 마부와 여종은 남매이고 남매 아버지는 진사 조영안입니다. 암행어사의 말에 깜짝 놀란 부사 눈이 황소처럼 커졌습니다. 이방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전 부사가 돈을 많이 들여 이 고을에 처음 온 때입니다. 그 무렵 부사가 고을 사람들 돈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조영하는 그 마을에 으뜸 가는 부자였어요. 조영한의 재산을 몽땅 빼앗은 부사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고 그로 인해 집안도 풍비박산이 난 것이었지요. 마부와 여종은 바로 그 조진사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또가 너희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너희 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지 않았더냐? 그 바람에 너희 어머니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얼굴이 시뻘개진 부사가 손가락으로 암행어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입 닥쳐라.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부사가 명하자 나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덕보가 고래고래 소리치자 숨어있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덜덜 떠는 부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암행어사가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 못된 사또를 묶어 끌어내도록 해라. 이 암행어사가 바로 박문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유서상자를 받아 돌아오면서 주막에 묵게 된 마부는 바람을 쐰다며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어요. 목공소에 가 유서상자와 똑같은 걸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달구지가 지나갈 때 마부는 바늘로 말의 귀를 쿡 찔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놀란 말이 소리치며 펄쩍 뛰고 난리를 피운 것이지요. 말에서 떨어진 이방이 기절하자 마부는 가짜 상자와 진짜 상자를 바꿔치기 했던 거랍니다. 이방은 얼떨결에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와 사랑방 문갑에 가짜 상자를 올려놓고는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지요. 덕보와 함께 나간 마부가 진짜 유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가 봉인된 그대로인 걸 보니 상자 뚜껑을 열지 않았구나. 내 딸이 이 상자를 훔친 건 아버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마부와 여종이 암행어사 박문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님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또 잃었던 재산도 찾아줄 터이니 여동생과 함께 잘 살아라. 박문수는 이방에게 고을을 임시로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부사를 한양으로 보내 벌을 받게 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지 살피려고 말이에요. 그 뒤를 덕보가 듬직하게 따라갔습니다. 백일홍 이야기. 바닷가 마을에는 옛날부터 담 밑에 백일홍을 심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뱀이 백일홍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백일홍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재앙을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일홍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에 머리 셋 달린 용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요. 자세한 백일홍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100일 동안 피는 백일홍은 아주 슬픈 사연을 간직한 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바닷가 마을,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살아 돌아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일을 말해 주었어요. 머리가 셋 달린 용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솟아올라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마을은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했답니다. 일을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예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다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하여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물로 바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가씨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모두들 바닷가로 나와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바다 멀리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배가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아주 늠름한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울고 계신가요? 청년은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몹시 이상해서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아니, 저렇게 어여쁜 아가씨를 죽게 할 수 없지. 청년은 자신이 용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 용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했지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반드시 용을 무찌르고 올 터이니 기다려 주시오. 청년은 굳게 약속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청년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머리가 셋 달린 용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용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청년은 칼을 뽑아 용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용은 머리 하나를 떨어뜨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시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용이 아직도 바닷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바다로 다시 나가 용을 무찔러야겠소.
그렇게 남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배에 흰 돛을 걸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소. 돌아올 때 흰 돛이 걸리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붉은 돛이 걸리면 내가 죽은 것이오. 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겠어요. 드디어 남편의 배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나가던 날부터 날마다 바닷가로 나와 기도를 올렸어요.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덧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멀리 수평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해질 무렵이 되자 남편의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멀리 있어 돛의 색깔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하얀 돛이 걸려 있어야 할 텐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듯 콩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까이 다가온 배의 돛은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던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그 자리에 쓰러진 아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잊고 남편의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안 남편은 돛을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용을 무찌를 때 피가 튀어 돛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안고 슬퍼하던 남편은 양지 바른 언덕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아내의 무덤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꽃은 100일 동안 피었다가 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100일 동안 기도하다 죽은 아내가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꽃의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용이 되고 싶었던 빨간 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는 섭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이 섬에는 커다란 귀가 달린 빨간 뱀이 살았답니다. 이 뱀의 소원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용왕님께 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부디 제가 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빨간 뱀의 정성에 감동했던지 용왕님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뱀아, 용이 그렇게도 되고 싶으냐? 빨간 뱀은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용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용왕님. 이 섭선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야광주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면 넌 곧바로 용이 될 것이야. 야광주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환한 빛을 내는 보석을 말합니다. 그날부터 빨간 뱀은 야광주를 찾기 위해 섭선 바닷속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야광주 찾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다가 워낙 깊은 데다 여러 가지 해초로 뒤얽혀 야광주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빨간 뱀은 이제 섭섬 바닷속이라면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휴, 대체 야광주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빨간 뱀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었지만 빨간 뱀의 야광주 찾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야광주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어. 하고 빨간 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야광주를 찾기 위해 섭섬 바닷속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녔어요. 그러나 가여운 빨간 뱀은 야광주를 찾지 못하고 섭섬 바닷속 깊은 곳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섭섬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대요. 그것을 본 섭섬 근처 마을 사람들은 야광주를 찾지 못한 빨간 뱀의 슬픔이 서려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뱀신이 조화를 부려 안개를 계속해서 피워대면 마을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야광주를 찾지 못하고 죽은 빨간 뱀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물고 물고 또 물고. 아이고, 벌써 끝났단 말인가? 아이고, 어르신, 한나절이나 걸린 제 이야기가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네는 길다고 생각하는가?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최부잣집을 나왔어요. 나한테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하고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최부자 영감이 혼잣말을 했어요. 최부자는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는 막내딸과 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했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 제부자는 번번이 벌써 이야기가 끝났단 말인가? 하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최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 자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최부자가 긴 담뱃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주 길고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해보게. 그런데 어르신께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 실증을 내실까 걱정입니다. 젊은이의 말에 최 부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허허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짧을까 걱정이네.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오랑캐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둘러 군사 100만을 모아 오랑캐와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최 부자는 빨리 다음 이야기를 하라며 재촉했어요. 임금님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신하들과 의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저런. 최 부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가며 쯔쯔 혀를 찼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최 부자는 귀를 쫑긋 세우며 젊은이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쥐를 모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물론 다른 신하들까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젊은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백 년 전에 오랑캐의 나라끼리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나라의 쥐들이 적군이 있는 곳으로 떼지어 몰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적들의 활주를 죄다 끊어놓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는군요. 참으로 그럴듯한 생각이야. 어서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 제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임금님은 젊은 신하로 하여금 대장쥐를 뽑게 했지요. 대장쥐는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노라. 그러니 이 나라에 사는 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광화문 앞에 모이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쥐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단 말인가? 어느새 젊은이의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최 부자는 목을 쭉 빼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광화문 앞에는 쥐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대장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이렇게 소리쳤지요. 너희들의 애국 충정을 고맙게 생각한다.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수를 셀 테니 내가 물고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기 바란다. 그러고는 돼장쥐가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대장쥐가 또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하면 뒤에 있는 쥐가 앞에 있는 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젊은이는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도 물고 또 물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답니다. 제보자는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그놈의 물고 또 물고는 언제까지 할 텐가? 영감님도 참, 이제 겨우 한 마을의 쥐를 세고 있었을 뿐인데요. 우리나라 팔도쥐를 다 하려면 끝이 없지요. 마침내 제 부자는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이야기로다. 그런데 물고 또 물고만 하니 재미는 하나도 없구나. 어르신, 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 쥐들이 적의 진영에 들어가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젊은이는 물고 또 물고를 계속했어요. 여보게, 내가 지쳤으니 그만하게. 그럼 약속대로 막내 따님과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에이, 그렇게 하게. 그 후부터 채부자는 옛날 이야기라면 지긋지긋했던지 손을 휘휘 내저었다는군요. 그리고 젊은이는 최부자로부터 받은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막내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넓적해진 곰발바닥. 힘이 있다고 자랑만 하던 곰이 작고 힘없는 토끼의 꾀에 연거푸 당하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토끼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 땅바닥을 치다가 발바닥이 넓어졌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곰 한 마리가 있었대요. 곰은 걸핏하면 힘자랑을 한답시고는 숲속의 동물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나보다 힘센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다른 동물들은 곰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데 이상하게도 토끼는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려던 곰이 토끼를 보았어요. 오,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저 토끼 녀석을 어떻게 골려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곰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토끼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예요, 곰 아저씨? 토끼가 깡충대며 곰에게 다가왔어요.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는 네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저기 저 앞산에 있는 밭을 내게 줄 터이니 농사를 한번 지어보렴. 정말 제게 밭을 주실 거예요? 토끼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곰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가을에 추수하면 뿌리 쪽은 내게 주고 줄기 쪽은 네가 가지렴. 그런데 그 밭은 고구마 밭이었어요.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녀석의 꿍꿍이 속을 모를 줄 알고 하고 생각했답니다. 토끼는 배추 농사를 짓기로 하고 밭에 배추씨를 뿌렸어요. 토끼는 콧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배추를 갖고 왔습니다. 얼마 후 넓은 밭은 통통하게 살찐 배추로 가득했지요. 배추를 뽑아낸 토끼는 잎과 줄기는 자기가 갖고 곰에게는 뿌리를 주었어요. 이건 쓸모없는 배추 뿌리잖아. 곰이 불평을 하자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곰은 할 말을 잃고 토끼가 가져온 배추뿌리만 쳐다보았어요.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시 토끼를 찾아왔어요. 토끼야, 올해는 네가 뿌리 쪽을 갖고 내가 줄기 쪽을 가져갈게. 네, 알았어요, 곰 아저씨. 토끼는 감자 농사를 짓기로 하고 밭에 감자씨를 뿌렸습니다. 얼마 후 파란 감자싹이 뾰족뾰족 얼굴을 내밀었어요. 토끼는 정성껏 감자를 갖고 왔습니다. 감자알이 토실토실 굵어져 갔답니다. 토끼는 수레에 감자 줄기를 가득 싣고는
곰에게 갔어요. 곰 아저씨, 여기 감자 줄기 가져왔어요. 아니, 이건 먹지도 못하는 감자 줄기잖아. 곰이 버럭 성을 냈습니다. 어? 저는 아저씨와의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줄기는 아저씨가 갖고 뿌리는 내가 갖기로 했잖아요. 어이, 정말. 이번에도 곰은 꽤 많은 토끼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다음 해 봄, 곰은 다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얄미운 토끼 녀석에게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 곰은 토끼에게 말했어요. 올해는 내가 줄기와 뿌리를 다 갖겠어. 그 대신 나머진 토끼 네가 다 가져도 좋아. 며칠 동안 토끼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 보자. 곰에게 줄기와 뿌리를 다 주고 그 나머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옥수수. 토끼는 옥수수 씨를 밭에다 뿌렸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랗게 여문 옥수수가 줄기 가득 달렸어요. 토끼는 옥수수 열매를 거두어 집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를 수레에 가득 싣고 곰에게 갔어요. 아저씨, 줄기와 뿌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곰은 쓸모없는 줄기와 뿌리만 잔뜩 갖게 되겠지요. 곰은 할 말을 잃고 마당 가득 깔린 옥수수 줄기와 뿌리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토끼가 집으로 돌아간 후 곰은 분한 나머지 가슴을 쿵쿵 치며 숲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정말 분하다 분해. 매번 토끼 녀석에게 당하다니.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곰은 발로 쾅쾅 땅을 쳤더래요. 곰은 토끼께에 넘어간 게 너무너무 화가 나 발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땅을 쳤어요. 바로 이때부터라는군요. 곰발바닥이 지금처럼 넓적해진 건 말이에요.